네, 지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관점을 넓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입니다. 네, 평범한 삶을 살던 주인공 영애가 어느 날 꿈을 꾼 뒤에 육식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시작되는 그 급격한 변화, 그리고 그 여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설은 뭐랄까,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질문들을 던지죠. 영애의 그 극단적인 선택, 스스로 식물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은 과연 폭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대한 그녀 나름의 치열한 저항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로 이렇게 소환되어서 나타난 좀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의 징후로 봐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영희의 행동이 단순히 어떤 이상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또 인간 존재 깊숙이 자리한 그 폭력성에 맞서는 상당히 의식적이면서도 실존적인 저항형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애의 그 변화 과정을 정신의학적인 렌즈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심각한 정신질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정신증의 발현일 수 있다. 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애의 그 채식 선언은요,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에는 정말 끔찍하게 생생했던 악몽, 온통 피와 날고기로 뒤덮인 꿈이 있었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자신을 물었던 개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온 가족이 그 개고기를 먹었던 그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고기 거부가 아니라 육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변되는 세상에 만연한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의 일부였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아주 깊은 혐오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거죠. 그녀는 완전한 결백, 그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갈망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그녀를 그저 기능적인 존재로만 대하고 아버지는 아주 강압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죠. 브래지어 착용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압력까지. 그녀는 정말 여러 겹의 폭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다는 그녀의 독백은 어찌 보면 폭력을 거부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식물이 되고자 물구나무를 서고 햇빛을 찾는 그 행동은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가진 파괴성과 폭력성을 온전히 거부하고 비폭력적인 존재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아주 상징적인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한강 작가 스스로도 이 작품이 인간의 폭력을 거부하려는 사람, 자신의 삶을 내던져서라도 그 폭력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이것이 영애의 행동에 담긴 저항의 의미를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해석은 소설의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해요. 하지만 저는 영애의 변화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행동 패턴은 사실 심각한 정신증적 장애, 특히 과거의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던 조현병의 양상과 놀랍도록 유사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조현병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굉장히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죠. 그 끔찍한 꿈을 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하루아침에 냉장고에 모든 고기를 대다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 변화는 어쩌면 정신병적 상태의 급작스러운 발병, 즉 조기정신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면서 잠자리를 거부하는 어떤 감각의 왜곡이라든지 비폭력이나 채식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과도한 몰두와 집착,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와 잠들지 못하는 불면, 주변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듯한 그런 무표정하고 메마른 감정 상태 등은 조현병 환자에게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증상들과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강제로 입에 고기를 쑤셔 넣으려고 했던 그 폭력적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은 영애에게 잠재되어 있던 어떤 정신적인 취약성을 건드리는
결정적인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는 과거 트라우마의 그 고통스러운 재경험과 맞물리면서 그녀를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것들이 두드러지는 정신증의 활성기 상태로 밀어넣었을 수 있다는 거죠. 병원들 분수대 옆에서 윗옷을 벗은 채로 그냥 앉아있는 그 충격적인 모습은 현실 판단 능력이 정말 심각하게 와해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스스로를 나무라고 믿고 물구나무를 서면서 햇빛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건 일종의 신체 망상 또는 변신 망상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음식 거부와 손목을 긋는 자해 행위 역시 정신증이 깊어진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들이죠. 작가의 문학적인 의도와는 별개로 소설이 그려내고 있는 영애의 모습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정신질환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가족 내에서 오랫동안 맡아왔던 어떤 희생양 같은 역할이나 남편의 비인격적인 태도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그 정신의학적 증상들에 대한 분석,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된 꿈과 트라우마를 꼭 그렇게 병리적인 트리거로만 봐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그 순간들이 영애에게 세상의 폭력성을 정말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또 그로부터 벗어나서 순수하고 결백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실존적인 각성을 가져온 계기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증상의 시작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자기 변혁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군요. 물론 그 꿈과 트라우마가 영애에게 미친 충격은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에게 잠재된 정신증을 발현시키는 아주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꿈 한 번 꿨다고 해서 생활 전체를 그냥 다 뒤엎어버리는 그 급작스러움과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행동 패턴들은 글쎄요, 내면의 어떤 윤리적 성찰이나 각성 과정이라기보다는 병리적인 상태의 시작을 더 강력하게 암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그게 윤리적인 각성이었다면 조금 더 점진적이거나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사회운동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진 않았을까요? 왜 하필 모든 것을 버리고 식물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었을까요? 영애의 행동이 투면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정신질환의 증거라고 딱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폭력적인 시스템에 길들여진 결과일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그 나름의 절박한 논리를 가진 저항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그 식물화의 모티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나무처럼 물구나무를 서고 햇빛을 쬐려고 하는 그 행위는 단순히 망상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와 그로 인한 폭력적인 문명 전체를 거부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제스처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흔히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관점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억압과 자연 파괴가 사실 같은 뿌리, 즉 남성 중심적인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영애의 식물화는 여성과 자연의 연대를 통해서 비폭력적인 존재 방식으로 변태하려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지닌 저항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코페미니즘적 해석, 흥미롭네요. 네. 하지만 역시 임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행위는 역시 신체 변형 망상 또는 정체성 망상이라는 정신증적 증상에 더 가깝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음식을 거부하면서 햇빛만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과의 접점이 거의 완전히 끊어진 상태, 즉 현실 검증 능력이 극도로 손상된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징후입니다. 그 병원 분수대 앞에서 태연하게 상의를 벗고 앉아있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거나 혹은 심오한 상징적 저항이라기보다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현실 감각이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영애의 변화에 대한 가족들의 대처 방식 말입니다. 아버지가 강제로 탕수육을 입에 쑤셔 넣으려 하고 뺨을 때리는 그런 노골적인 폭력,
또 남편의 무관심과 경멸, 심지어 성적인 요구까지 있었죠. 다른 가족들 역시 그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문제아 취급하면서 배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애가 벗어나고자 했던 바로 그 폭력적인 시스템이 가정 내에서 고스란히 제한되는 모습 아닙니까? 한강 작가 스스로도 이 소설의 화자들, 특히 남편이나 형부 같은 인물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화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시선은 객관적이지 않고 영예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억압할 수 있다는 의미죠. 어쩌면 가족들의 그 폭력적인 반응이야말로 영예의 저항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정말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하지만 그 반응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영예의 채식주의 선언이라는 그 선택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해가는 가족 구성원, 예를 들면 극단적인 거식이라든지 기이한 행동, 자해 시도 같은 그런 가족 구성원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극심한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든 예전의 그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고 싶어하는 어떤 왜곡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영예의 저항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녀가 보이는 심각한 질병의 증상 앞에서 보인 아주 서투르고 미숙하며 결과적으로는 폭력적이었던 대처 방식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 역시 영예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영예의 행위 주체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설령 그녀의 행동이 외부에서 보기에 비합리적이거나 혹은 병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그녀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젖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브래지어 착용을 거부하는 것이나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목을 긋는 그 자해 행위는 물론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관철하려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거죠. 특히 자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폭력적인 강요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차라리 나 자신을 파괴하겠다는 식의 아주 극단적인 저항의 언어라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 자체를 내던져서라도 폭력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영예가 겪는 고통의 깊이와 그 절박함에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네. 하지만 정신증적 상태라는 그 강력한 필터를 거쳐서 나타나는 생각과 행동을 온전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나 주체적인 저항으로 해석하는 데는 역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망상에 깊이 빠져 있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나 자해 행위는 그녀 내면의 어떤 순수한 의지라기보다는 질병 자체가 그녀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자해 행위 역시 극단적인 저항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정신증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나 현실 왜곡 또는 자기 파괴적인 충동의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녀의 고통은 너무나 명백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과연 온전히 그녀 자신의 선택이자 주체적인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질병이 그녀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네, 채식주의자는 연혜련행 한 인물의 정말 비극적인 여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또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얼마나 깊고 다양한 폭력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고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식 거부에서 시작해서 식물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멸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선택은 분명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폭력 앞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순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폭력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설이 던지는 그 문학적, 철학적 질문의 무게와 그 상징적 가치는 저도 깊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예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과 심리 상태는 정신의학적 분석의 틀로 볼 때 심각한 정신질환의 임상적 증상들과 너무나 뚜렷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중요한 불씨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겪는 극심한 고통의 상당 부분은 질병 그 자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참 안타깝게도 주변의 몰이해와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필요한 도움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쓰러져간 한 개인의 비극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영애의 그 급진적인 변화와 파멸은 폭력에 저항하려는 어떤 숭고한 의지의 필연적인 귀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신질환이라는 병마가 그녀를 잠식해 들어간 결과였을까요? 어쩌면 이 두 가지는 날카롭게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비극적으로 얽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 스스로도 이 소설이 어떤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불편한 질문들을 남긴다고 했죠. 영애의 이야기를 저항이라는 렌즈와 질병이라는 렌즈, 이 양쪽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보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인간 존재의 복잡성,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여러 얼굴들, 그리고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사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려낸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는 이 영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